첫 번째 발표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님께서 국제사회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논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그 코이카에서 하는 행사에 이렇게 직접 참여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국제개발 협력이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분야가 점점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장애 이슈를 그 안에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포지움을 열게 돼서 장애인 사람으로서 반갑고 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소중한 시간에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럼 제 발표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장애 포괄성, 이것을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은 뭐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기 오늘 참가하고 계신 발표자나 토론자도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보고 신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결국 국제개발협력의 핵심적인 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장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슈로 다뤄지게 되는 건데요. 이 빈곤 문제는 장애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라는 얘기를 합니다. 빈곤으로 인해서 각종 영양실조라든가 여러 질병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후천적인 장애가 80%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빈곤 문제는 굉장히 장애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빈곤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위험에 노출되고 또 격리된 생활 환경, 또 제한된 생활 환경,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이제 장애를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또 재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돼서 결국은 장애가 그 평생 그 무거운 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장애인들에게는 고착적인 그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또 문제 심각하게 되는 것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약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이루게 돼서 결국은 장애인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서 결국은 이 전 세계의 장애인이 약 15%라고 하면은 약 12억 명이 되는데요. 이 12억 명의 장애인들의 약 80%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장애는 그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악조건에서 그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17년에 유엔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몇 나라의 데이터입니다만은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왼쪽에 대한민국, 한국이 있는데 약 2배 반 정도로 장애인의 빈곤 비율이 높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마카오는 뭐 10배 이상이 되고요. 대개 다른 나라들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는 더 빈곤하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빈곤율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한국과 홍콩에 의합니다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 상태가 굉장히 격차 커집니다. 그럼 결국은 사회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은 더욱더 소외되고 더욱더 뒤처지게 되고 더욱더 이 개발 그 성과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장애인의 고용률 수준인데요. 지금 보면은 좀 그 그래프의 맨 위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평균 고용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고용률이고요. 그 고용률에 대비해서 장애인의 고용률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고 대개 지금 전체 평균을 보면 한 50% 정도 머무르고 한국도 좀 50%를 간 넘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그래프 위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남성 장애인이고요. 그다음에 마름모는 여성 장애인인데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모두 다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장애인 안에서도 여성 장애인이 훨씬 더 다중적인 그 차별과 고통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취약률인데요. 지금 앞에 얘기한 고용률이라든가 그 빈곤의 문제는 결국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경제 활동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교육의 상황을 보더라도 장애인에게는 굉장히 위협스러운 상황이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중간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초등학생 대비해서 중등학생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보면 아태 지역이 마이너스 52.7%인데 가령 100명의 초등학교 장애인이 있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은 장애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절반은 중등학교로 취약을 못한다는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아태 지역에서는 아태 지역의 데이터입니다만은 그 장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고 결국 이것이 성인이 돼서도 빈곤 문제로 연결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개발도상국 장애 아동의 98%가 취약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개발 노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드뱅크에서는 세계은행에서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세계적인 발전과 빈곤 감소의 의제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연구에서 보면은 장애인의 경제 노동시장 배제의 비용이 그러니까 장애인이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 비용이 GDP의 3%에서 7%까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은 장애인이 고용이 잘 되고 경제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GDP의 3 내지 7%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연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 유엔에서도 이 사회 개발 의제에서 장애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국가적인 계획이나 그 노력 이런 것들에서 장애 문제를 포함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그 같은 내용들의 얘기를 각 전문가 또는 그 세부 조항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돼야 되고 또 증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 문제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역시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에서도 또 국제개발 프로그램에서도 장애인이 그 접근성이 보장이 되고 장애 포괄적이어야 된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장애 줄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Disability Mainstreaming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죠. 그 장애 줄여와 정책은 이 장애 문제와 또 이에 관련된 어떤 관점들 이것을 법률이나 국가 정책에 고려하고 담아내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국제 협력 분야에서 장애를 줄여 한다는 것은 결국 장애 포괄적인 국제 개발 협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포괄적 국제 개발 협력은
국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획하고 이행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하는 등 모든 그 과정에서 장애의 관점과 내용, 그러니까는 장애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장애 이 프로그램이 장애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포함해서 검토하고 기획 단계부터 평가까지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은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장애 관련된 예산을 고려하고 할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개발 협력에서는 얘기되는 게, 그렇다면은 장애의 관점을 이 국제개발 협력에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할 때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윈 트랙 어프로치라고 해서요, 이중적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보편적인 일반적인 정책에서 장애 이슈를 그 안에 잘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존에 이 장애인이 그 정책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어떤 장벽이나 이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발 사업에 장애 이슈를 잘 담아내는 것.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항상 일반적인 것을 안에 포함시키기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의 욕구는 굉장히 특수합니다. 특별하게 다뤄야 되고요. 특수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 특수하고 특별한 요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만든 정책과 프로그램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특정적인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에게 그 맞춘 그런 특별한 내용을 담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지원이나 장애인의 역량 강화가 또 한쪽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책과 사업 안에 담아내는 것 더하기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정책과 프로그램, 이것도 동시에 다 추구가 된다 해서 이중적 접근이라고 이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장애 포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는, 장애 특정적인 부분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일반적인 그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쉬우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몇 가지, 그래서 장애 포괄성의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생각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정책과 프로그램의 수혜자 중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 그 안에 수혜자 중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장애인이 동일한 조건에서는 배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잘 고려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 프로그램 설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통계에 있어서도 그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통계에서 장애를 분리해서 장애인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가 다른 예를 든다면은, 이런 통계 부분들은 우리가 성인지 통계라는 부분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통계 데이터들은 남성과 여성의 분리 통계를 통해서 성평등의 관점, 그리고 이런 그런 관점들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그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 장애도 마찬가지로 장애가 특별하게 장애에 대한 분야가 분리돼서 볼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장애인 참여자를 위한 편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저너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어떤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의 저개발 국가의 농촌에 일하는 농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한다고 할 때, 그 초청하는 연수자 중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증의 장애는 아니겠지만 경증 장애인이든지 아니면은 농아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거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접근성과 보편적 디자인인데요. 가령 어디에 학교를 지어준다 그러면 학교가 이왕 짓는 김에 어떤 장애인의 접근성 또는 보편적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감안한 그런 형태로서 설계가 되고 건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특별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컨셉을 바꾸고 개념을 바꾸고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걸 할 때 그런 그 장애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어느 지역의 학생들 또는 뭐 특별한 계층에서 여성이라든가 여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또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안에 장애 여성, 장애 아동이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할 리더들 또는 그 지도자들 또는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것을 갖다 동시에 하게 되는데, 그런 교육할 때 당신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만나게 될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이 비장애 기준에서 비장애 대상자가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앞에 분리통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하는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가령 정부의 정보화 시스템, 뭐 세무에 관련된 것도 하기도 하고 또 보안에 관련된 부분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하는데, 이런 정부의 전산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또는 국민 그 지역의 국민들을 등록하는 등록 시스템 같은 거를 개발할 때도 거기 안에 대상자가 장애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애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 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가 배제되지 않고 장애가 포괄적인 형태로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고, 설사 그 사업 자체가 장애와 특별히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참여자, 대상자 또는 수혜자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불리한 개념 자체가 이 사업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특별히 특별한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한국에서 지원한 전체 개발 협력 사업 안에서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떤 포션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또는 거기에 대상으로 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또 나중에 또 이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사회자가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몇 가지 그런 장애 포괄적인 국제협력의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SDG입니다. SDG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개념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이 SDG 앞에 MDG가 있었죠. MDG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MDG가 있었는데, MDG에는 장애 이슈를 전혀 거론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장애 이슈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다행히 그러한 부분 반성과 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SDG를 개발할 때는 장애 이슈가 잘 포함이 돼서 지금 뭐 교육 분야, 그 다음에 고용 분야, 그리고 또 교통 시스템, 또 이런 접근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수집, 지금 제가 강조했지만 데이터 수집에서도 장애 관련된 부분이 분리해서 수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이 SDG에서 잘 반영이 돼 있어서, 일단은 국제개발 협력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얘기가 되고 있는 SDG에서 그래도 장애는 이전과 다르게 좀 포함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례는 이제 호주의 사례를 제가 이제 한 나라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 뒤에 지금 또 발표해 주실 이혜경 박사님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또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일단 호주가 2011년과 2015년에 두 가지 그 개발 전략을 세립하면서 장애 이슈를 잘 그들의 그 국제개발 협력의 전략에 잘 포괄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요 사업 방향이 이렇고, 하나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호주가 했던 사례는 그 유니세프를 지원해서 국가통계 시스템의 장애 아동 통계 구축을 했다거나, 또는 SDG 이행을 위한 이 SDG에서 장애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통계 지원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장애를 포괄하고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모분 사례를 연구했다거나, 이런 접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그 ODA 개념 안에 보면은 그 정책적인 접근, 제도적인 접근, 이런 그 시스템과 환경의 정책 환경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직 많이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호주의 지원 사례들을 우리가 좀 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개발국을 지원할 때 이런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측면들을 접근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 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사람들,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이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사례에서도 굉장히 강조되는 지점인데,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결국은 이 국제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월드뱅크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월드뱅크는 그 지구촌의 빈곤 퇴치와 공동 번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세계은행에서도 그 목적 사업에 장애 이슈를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만들 때 2006년쯤이라고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월드뱅크의 자문역으로 있었던 주디 휴먼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미국의 유명한 장애 운동가였었고요. 클린턴 정부 때 재활청 차관을 했던 분인데, 클린턴 정부 끝나고 재활청 차관 끝난 다음에 월드뱅크로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만났는데, 그때 그 주디 휴먼이 한 얘기가 월드뱅크의 사업에 장애 이슈를 포괄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다, 이렇게 그 당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월드뱅크는 계속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이런 2016년에 환경과 사회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2018년에 장애 포괄과 책무 프레임워크이란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작업을 하면서 그 월드뱅크의 사업 안에, 그 시스템 안에 장애 포괄성, 장애 인지적인 사업들을 잘 녹여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드뱅크 정책 운영 분석 업무에 장애를 포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장애 포괄하는 개발 프로그램을 어떤 지원 대상국, 수원국과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잘 의식화시키고 그들의 내적 역량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얘기한 그 두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보면 제일 타겟은 월드뱅크의 직원이에요. 월드뱅크의 직원들을 가장 중요하게 타겟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든지 정부 관계자들, 사회개발기관,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기대하지만은, 핵심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월드뱅크 직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월드뱅크의 사례를 듣는데, 시간이 지금 제가 한 5분 남았나요? 네, 그래서 사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콩고, 르완다 이런 데서 전상장애를 위한 사업을 접근성이 있는 이 주택 건설 이런 것에 이제 월드뱅크가 사업을 투입했고, 인도에서는 약 270만 명의
장애 아동을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200개 마을에 식수 시설과 위생 시설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식수 시설과 위생 시설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 안에 장애 이슈를 잘 담아내는 노력들을 지금 월드뱅크에서 해왔습니다. 근데 월드뱅크가 결국은 지금 그 주디 휴먼이 2006년에 만났을 때 이해했던 것이 2018년에 한 12년 지난 다음에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18년에 인터내셔널 디세빌리티 서밋이라는 게 런던에서 열렸는데 그 런던에서 10대 영역에서의 장애를 포괄하는 월드뱅크의 소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의 시점을 정해놓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장애를 포괄하도록 보장하겠다.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근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맨 마지막 5번째 보면은요, 2020년까지 재난복구에 있어 공공시설을 지원한 모든 프로젝트에 장애를 포괄시키겠다. 이 재난관리에서 재난시설을 지어준다거나 또 재난을 위한 어떤 전문가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장애 이슈를 잘 포함시켜서 이 재난에 관련된 공공시설들 그런 인력에 대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제로 접근성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25년까지 월드뱅크가 출연한 모든 공공도시교통과 철도 프로젝트에 장애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까지 사회보장 프로젝트의 75%가 이건 월드뱅크가 지원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월드가 출연하는 사업의 75%가 장애를 포괄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또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좀 나중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드뱅크의 말씀을 드렸고 OECD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그 다크에 의해서 그 장애 마커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적 개발 원조 ODA에서 얼마큼 장애 그 원조가 장애를 포괄하고 장애의 역량 강화를 반영하고 있는지가 측정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2점, 1점, 0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좀 투 트랙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제개발협력에서 장애 특정적, 장애 포괄적이라는 그 두 지점들을 구분해서 이 사업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한 그 장애 마커를 개발했고요. 지금 2점, 1점, 0점이 어떤 경우에 했는지를 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2점 같은 경우에는 장애 통합적인 교육 지원이라든가 또는 장애를 포괄하는 취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1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애 2점은 장애 특정적인 사업을 하는 거죠. 장애인을 주목적으로 하는. 2점은 일반 사업인데 그 안에 장애인에 대한 목적이 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점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신규 또는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 프로젝트의 장애를 잘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고 0점은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2019년에 거기에 대한 OECD 다크가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고요. 그건 지금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 장애 마커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성평등이나 환경 마커도 지금 다크에서 좀 하고 있는데 이 마커들은 의무적인데요. 장애 마커는 자발적입니다. 권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19년에 조사할 때 전체 38개 OECD 회원국 중에서 20개국만이 보고를 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가 마커기 때문에 그것을 점수화해서 어떤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원조 사업의 성과를 좀 설명해주는 그 성과의 평가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한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마지막 사례는 그 글로벌 액션 온 디세빌리티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시작돼서 2017년, 18년, 19년에 매회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요. 이 글래드는 이 국제 개발에 관련된 또 인도지원 활동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 정부 기관들, 그 양자간, 다자간 협력 기관들, 국제 기구, 또 민간 재단 이런 것이 모두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다방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장애포괄적인 국제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2019년에는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 참여하고 있는 명단을 몇 가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빨간색으로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면은 주로 이제 정부, 우리로 치면 외교부 또는 코이카 같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보면 포드 파운데이션 같은 포드에서 운영하는 민간 재단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이카도 좀 참여하고 있고요. 니폰 파운데이션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부 기관을 포함한 정부 국제 협력 기관을 포함한 이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이게 본래 올해도 열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아이다의 그 행사를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지금 코이카 이사장님 하고 이제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다음 우리가 이제 코이카도 여기에 한번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 못하겠고요.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기본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2010년에 만들어지고 13년에 장애 분야가 포함돼서 코이카가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또 성과관리 방안도 수립을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코이카에서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러한 전략들 잘 준비해 오셨는데 이것이 코이카 내의 기능과 시스템에 잘 체화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코이카 직원들의 인식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못 미치고 있다. 정보도 좀 약하고요. 그리고 아까 좀 통계적인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이카의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분리된 통계들이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장애에 대한 분리된 통계가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만큼 코이카가 상징적으로 얼마큼 아직까지 그 시스템 안에 장애 포괄적이지 못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코이카에서는 전문관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전문관, 인권 전문관이 분야별로 전문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매우 아쉽게도 장애인지 전문관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지 전문관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코이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 제가 데이터도 최근 거는 구할 수 없어서 옛날 건데 이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 분야 예산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15%가 장애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 한 5% 되거든요. 그것도 못 미치고요. 1%도 못 되는 그런 분야라서 여기에 대한 빈곤 문제는 결국은 장애 문제고 장애 문제는 빈곤 문제고 빈곤 해결에 있어서 장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 WHO가 얘기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